93장. 다음날 아침 밀드레드는 은짜는 얼굴로 말도 하지 않았다. 점심때가 되었는데도 자기 방에 틀어박힌 채였다. 그녀는 요리 솜씨가 매우 서툴러서 만들 수 있는 것이라곤 갈비구이나 스테이크 정도가 고작이었고, 게다가 쓰고 남은 것들을 도무지 활용할 줄 몰랐으므로 필립으로서는 예상외로 돈이 많이 들었다. 식사 준비가 되자 그녀는 마주 앉았을 뿐 아무것도 먹으려 하지 않았다. 어쩐 일이냐고 물으니 두통이 몹시 심해서 전혀 식욕이 없다는 것이었다. 다행히 그는 그날 다른 데 갈 곳이 있었다. 아델리 집안 사람들은 모두가 명랑하고 친절했으며 특히 뜻밖이기도 하고 기쁘기도 했던 것은 그가 오기를 온 집안 식구 모두가 진심으로 기다린다는 사실이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밀드레드는 이미 자고 있었다. 이튿날이 되어도 그녀는 말을 하지 않았다. 저녁 식사 때에는 묘하게 건방진 태도로 식탁에 앉아서 화난 사람처럼 눈살을 잔뜩 찌푸리고 있었다. 필립도 참을 수 없이 화가 났지만 역시 다시 생각하고 부드럽게 대해주어야 한다. 너그럽게 보아줄 필요가 있다고 자신을 달랬다. 왜 그렇게 입을 꼭 다물고 있죠? 그는 되도록 밝게 웃으면서 말했다. 저는 요리와 청소를 위해 고용된 거 아니었어요? 상대까지 해드려야 한다는 것은 몰랐군요. 매우 무례한 대답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한 지붕 밑에서 살자면 역시 될 수 있는 대로 원만하게 해결하는 도리밖에 없었다. 엊그저께 밤일로 화가 단단히 난 모양이군요. 말을 꺼내기가 거북했지만 역시 문제 삼고 넘어가야만 할 일이었다. 모르겠는데요, 무슨 말씀이신지. 자꾸 그렇게 화만 내지 말아요. 만약 내가 친구 이상의 관계를 생각했다면 애당초 당신들을 여기에 오라곤 절대로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말한 것은 다만 그때 당신이 집이 없어서 매우 곤란한 처지인 것 같았고, 그리고 여기 있다 보면 무슨 일자리라도 찾을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했기 때문이었으니까. 내가 그런 걸 생각한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을 할 리가 있겠어요? 그는 재빨리 취소했다. 하지만 내가 당신의 호의를 무시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야 나를 위해서 그렇게 말해 주었으리라는 것은 알아요. 문제는 단지 내 기분이에요. 이것만은 어쩔 수가 없다고요. 결국 그렇게 되면 이도 저도 모조리 더러워져 버린다 말이죠. 정말 이상한 분이군요. 그녀는 뚫어지게 필립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당신이란 분은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그녀는 이미 화가 가라앉아 있었다. 다만 이해되지 않는다는 표정을 짓고 있을 뿐이었다. 결국 그녀는 그가 말하는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는 모양이었으나 어쨌든 솔직하게 체념한 모양이었다. 확실히 그의 태도는 훌륭하고 역시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느끼는 듯 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그녀는 그를 비웃어주고 싶기도 했고 다소 경멸에 가까운 듯한 느낌도 들었다. 아무튼 좀 색다른 남자야. 그녀는 생각했다. 그런 뒤로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필립은 낮에는 내내 병원에서 지내고 밤에는 아델리를 찾아가거나 빅커그리 술집에 들르거나 할 때를 빼고는 오로지 집에서 공부만 했다. 한 번은 그가 조수로 일하고 있는 의사에게서 정식으로 만찬에 초대받은 일이 있었고 또 두서너 번은 동료 학생들이 연 파티에 간 적도 있었다. 밀드레드도 단조로운 생활을 완전히 체념한 채 잘 참아내고 있었다. 밤에 이따금 필립이 그녀를 혼자 두고 외출하는 것도 언짢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겉으로 드러내 말하지는 않았다. 때로는 그녀를 극장에 데려가기도 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어디까지나 한 공간에서 먹고 자는 사이일 뿐이었고 그것 또한 그녀가 집안일을 돌봐주는 대신 숙식을 제공한다는 애당초의 취지를 그대로 실행한 데 불과한 것이었다. 그녀는 이번 여름이 지나기 전에 일자리를 얻기는 이미 틀렸다고 체념하고 있었다. 그래서 필립의 성낙을 얻어 가을까지 이대로 눌러있기로 했다. 가을이라면 일자리도 쉽게 얻어질 것이다. 당신만 좋다면 취직하고도 여기에 있어도 괜찮아요. 빈 방도 있고 전에 와있던 그 여자에게 다시 부탁해서 아이 시중을 들게 할 수도 있을 테니까. 필립은 밀드레드의 아이가 무척 귀여워졌다. 원래 인정이 많았지만 단지 지금까지는 그 기량을 마음껏 발휘해 볼 기회가 없었던 것이다. 밀드레드도 어린애에게는 살뜰했다. 아이를 잘 돌보았고 언젠가 아이가 심한 감기에 걸렸을 때는 밤잠도 제대로 자지 않고 돌보았다. 그러나 역시 귀찮은 듯 무척 심하게 나무랄 때도 있었다. 어린애가 귀엽기는 해도 자신을 잊어버릴 만큼 애틋한 모성애는 없는 것이다.
밀드레드는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지 않는 여자여서 노골적인 애정 표현 같은 것은 아주 우습게 여겼다. 필립이 아이를 무릎에 앉혀놓고 을러주거나 키스하는 것을 보면 그녀는 곧잘 웃으면서 말했다. 아버지라도 그렇게 야단스럽지는 않을 거예요. 당신은 정말 아이라면 정신을 못 차릴 만큼 좋아하는군요. 필립은 얼굴이 새빨개졌다. 남에게 놀림받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남의 아이를 그렇게 귀여워하는 것은 무척 우스운 일이었고 이렇게까지 애정을 쏟는다는 것은 부끄럽다면 부끄러운 일이기도 했다. 그러나 아이도 그의 애정을 느꼈는지 자꾸만 자기 얼굴을 필립에게 비벼대기도 하고 그의 팔에 기분 좋은 듯이 안겨들기도 했다. 그야 당신에게는 즐거운 일 뿐이겠죠? 당신은 그 아이의 귀찮은 점은 조금도 몰라요. 한밤중에 이 아가씨께서 안 주무시겠노라고 보챌 때 1시간만이라도 좋으니까 일어나 있어 보세요. 밀드레드는 말했다. 필립은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자신의 어린 시절을 생각해냈다. 그는 아이의 발가락을 하나하나 손으로 만지면서 흥얼거렸다. 요 작은 돼지는 장에 가고요. 또 요 작은 돼지는 집에 남고요. 저녁 때 집에 돌아와 거실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마룻바닥에 뒹굴고 있는 아이였다. 그리고 아이가 그를 알아보고 기쁜 듯이 소리를 지르면 그는 어떤 기쁨에 찬 전율까지 느꼈다. 밀드레드는 아이에게 파파라고 부르도록 가르쳐 놓았다. 그러고는 아이가 처음으로 필립을 그렇게 불렀을 때 그녀는 배를 잡고 웃고 나서 물었다. 그런데 애가 제 아이라 그렇게 귀여워하나요? 아니면 누구의 아이라도 다 마찬가지인가요? 나 나는 아이라고는 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이번 환자 병동의 조수로서 2학기가 끝나갈 무렵 필립은 약간의 행운을 만났다. 7월 중순이었다. 어느 화요일 밤 그 비커거리의 술집에 갔더니 마칼리스트가 혼자 앉아 있었다. 둘이 앉아 그날 나타나지 않은 친구의 이야기 따위를 했는데 조금 있다가 마칼리스트가 말을 꺼냈다. 참, 좀 다른 이야기지만 오늘 좋은 뉴스를 들었는데 말이야. 클라인 폰타인의 세주 말일세. 이것은 로데시아의 금광인데 자네만 한판 해볼 마음이 있다면 해보게. 조금은 벌이가 될지도 모르니까. 필립은 이러한 기회를 늘 기다리고 있었지만 막상 닥치고 보면 조금 망설였다. 손해보는 것이 무엇보다도 두려웠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도박꾼 근성이라는 것이 그에게는 없었던 것이다. 하고는 싶지만 글쎄 그럴 용기가 없네요. 만약 잘못되면 얼마나 손해를 보죠? 그럼 이야기하지 말 걸 그랬군. 다만 자네가 무척 집착하는 것 같기에 말했는데. 마칼리스트가 매우 쌀쌀맞게 대꾸했다. 필립은 마칼리스트가 몹시 무시당한 것처럼 느껴졌다. 그야 하고 싶긴 무척 하고 싶죠. 그는 웃어 보였다. 하지만 말일세 돈을 걸 마음이 없으면 돈을 벌 수도 없는 거야. 그렇게 말하고 마칼리스트는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필립은 이야기에 맞장구를 치면서도 속으로 계속 생각하고 있었다. 만약 용케 들어맞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마칼리스트란 녀석이 다음에 만났을 때 몹시 놀려대겠지? 어쨌든 입이 험한 친구니까. 당신만 좋다면 그럼 한번 해보죠. 그는 근심스러운 투로 말했다. 좋아, 알았네. 그러면 250주 사두겠네. 그랬다가 반 크라운만 올라가면 곧 팔아버릴 테니까. 그렇게 되면 얼마나 버는 것인지 필립은 재빠르게 속심해 보았다. 군침이 흘렀다. 30파운드라는 돈이 굴러 들어오는 것이다. 이건 정말 행운이로구나 그는 생각했다. 이튿날 아침을 먹으면서 밀드레드를 만나자 곧 그 이야기를 했다. 그러나 그녀는 아예 상대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여태껏 정권으로 돈을 벌었다는 사람 얘기는 들어본 일이 없어요. 언젠가 에밀이 말하던걸요. 정권 따위로는 절대로 돈을 벌 수 없다고요. 필립은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석간신문을 사서 정권 시세란을 펴보았다. 정권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으므로 마칼리스트가 말한 거주가 어디에 나와 있는지 그것조차 곧바로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자세히 보니 거주가 4분의 1파운드쯤 올라 있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런데 혹시 마칼리스트가 잊어버린 것은 아닐까? 그렇지 않더라도 어떤 이유로 안 산 것은 아닐까? 공연히 걱정이 되었다. 마칼리스트는 팔면 전보를 치워주겠다고 말했었다. 필립은 전차를 기다리는 것도 초조해서 느닷없이 마차를 집어탔다. 여느 때는 하지 않던 낭비였다. 전보 안 왔어요? 방으로 뛰어들면서 물었다. 아니요. 밀드레드가 대답했다.
실망했다. 너무나 실망해서 맥이 탁 풀렸다. 그는 불쑥 의사에 주저앉아 버렸다. 그러고 보니 결국 내 것은 사주지 않았구나. 망할 자식. 필립은 몹시 욕을 해주고 나서 말했다. 아니, 역시 운이 없는 거야. 어떻게 쓸까 하고 온종일 생각했는데. 그 돈을 도대체 어떻게 쓰려고 했는데요? 그까짓 거 지금 생각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 욕심이 났었는데 말이야, 그 돈이. 그러자 그녀는 한바탕 큰 소리로 웃더니 전보를 내밀었다. 잠깐 농담했어요. 제가 먼저 뜯어보았어요. 그는 낚아채듯이 전보를 받아들였다. 과연 마칼리스트는 250주를 사고 그가 말한 대로 반 크라운씩 남기고 팔아버렸던 것이다. 매매 계산서는 내일 보내겠다고 쓰여 있었다. 그녀의 심한 장난에 처음에는 약간 화가 치밀었으나 어느새 기쁨이 가슴속에 가득 찼다. 이젠 됐어. 얼마나 요긴한지. 그는 외쳤다. 당신에게도 새 옷 한 벌 선사하죠. 네, 무척 갖고 싶어요. 그리고 말이지 또 있어요. 오는 7월에 나 수술을 받아볼까 해요. 네? 어디가 나빠요? 그 순간 그녀는 생각했다. 하기야 내가 모르는 병이 있는지도 모른다. 그것만 들으면 그를 이토록 이해할 수 없는 인간으로 만들어 놓은 그 원인도 틀림없이 알게 될 것이다 하고. 그러나 그는 새빨개졌다. 그는 자신의 불구에 대해서 말하기가 그만큼 싫었던 것이다. 아니, 그렇지도 않아요. 하지만 내 다리가 어떻게 될 것 같다고 하니까 말이죠. 지금까지는 시간을 낼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것은 대수롭지 않아요. 붕대 조수를 다음 달부터 시작할 작정이었지만 10월까지 늦춰달래죠 뭐. 2, 3주일만 입원하면 그 다음엔 여름이 끝날 때까지 바닷가에 갈 수 있어요. 당신에게도 아이에게도 모두 몸에 좋을걸요. 그럼 브라이튼으로 가기로 해요, 필립. 브라이튼이 제일이에요. 거기엔 상당한 가문의 사람들이 많이 모이거든요. 필립은 막연하지만 코너를 근처의 조그만 어촌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말을 듣고 보니 그런 곳은 첫째 밀드레드가 지루해서 견디지 못할 것임을 깨달았다. 아니, 어디든지 나는 괜찮아요. 바닷가이기만 하면 되니까. 웬일인지 그는 견딜 수 없을 만큼 바다가 보고 싶었다. 물속에 뛰어들고 싶었다. 그리고 물방울을 튀기며 바닷속을 헤엄쳐 다닐 것을 생각하면 기쁨이 마구 솟구쳤다. 필립은 수영의 명수였다. 그 샘바다만큼 마음을 들뜨게 하는 것도 없었다. 재미있겠죠? 그는 큰 소리로 외쳤다. 마치 신혼여행 같잖아요? 그런데 필립, 새 옷 장만하는데 얼마나 주실 거예요? 94장. 필립은 그가 조수로 있는 외과 부주임 제이콥스에게 수술을 부탁했다. 그는 흔쾌히 승낙해 주었다. 마침 그 무렵 방치해 두었던 기형 다리에 대해서 흥미를 기울여 자료를 수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도저히 성한 쪽 다리와 똑같이는 될 수 없겠지만 꽤 좋아질 것이다. 질름발이는 한평생 낫지 않겠지만 지금 신고 있는 구두보다는 훨씬 맵시 있는 구두를 신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필립은 그 옛날 믿음이 강한 자는 산이라도 옮겨 놓을 수 있다고 믿어 신에게 정성껏 빌었던 일을 생각해내고 씁쓸하게 웃었다. 전 조금도 기적을 바라는 건 아닙니다. 자네는 영리해. 내게 할 수 있는 일만 시킨다니 말이야. 개업을 해보거나 역시 절름발이라는 것은 불리한 조건이거든. 세상 사람들이란 한없이 변덕스러워서 말일세. 의사한테 어떠한 결함이 없으면 아무래도 환자가 잘 달려들지, 어떠한 결함이 있으면 아무래도 환자가 잘 달려들지 않아. 필립은 이른바 독방에 입원했다. 그곳은 각 병동의 바깥쪽 층계 참에 있었고 특별 환자를 입원시키는 방이었다. 여기에 한 달쯤 들어가 있었다. 그럴 수 있을 때까지 제이콥스가 절대로 외출시켜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술 경과도 좋았고 날마다 무척이나 즐거웠다. 로우슨과 아델리가 병문안을 왔다. 하루는 아델리가 어린아이를 둘씩이나 데리고 왔다. 안면에 있는 학생들도 가끔 몇 명씩 몰려와서 이야기를 하다가 갔다. 밀드레드는 일주일에 2번씩 면회왔다. 주위 사람들 모두가 친절했다. 필립은 언제나 남의 신세를 지면 부담스러웠으나 이번만은 감동했다. 번잡스러운 일에서 벗어난 것도 기뻤다. 여기에선 장래에 대해 걱정할 필요도 없었다. 돈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것도, 최종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다. 책도 마음 내키는 대로 읽을 수 있었다. 그러나 요즘에는 책 읽기가 쉽지 않았다. 밀드레드의 방해 때문이었다. 필립이 가까스로 주의력을 집중시켜 보려고 하면 의뢰 밀드레드가 쓸데없는 질문을 해왔다.
그리고 대꾸해주지 않으면 만족하지 않는 것이었다. 겨우 마음을 가라앉혀서 책을 읽기 시작하면 반드시 무슨 일거리를 가져왔다. 병마개가 안 빠진다느니 못을 박아 달라느니 하는 것이었다. 8월에는 브라이턴에 가기로 결정했다. 필립은 방을 하나 빌리고 싶었으나 밀드레드는 그러면 또 가사를 맡아 보아야 하지 않느냐며 식사를 제공해주는 하숙집에 들어가야 몸이 쉬게 된다고 우겼다. 집에 있으면 늘 음식 걱정만 해야 하지 않겠어요? 생각만 해도 지겨워요. 그러니까 난 완전히 환경을 바꾸보고 싶은 거예요. 필립이 지고 말았다. 밀드레드는 마침 캠프타운에 하숙하는 집을 아는데 한 사람분을 일주일에 25실링 이상은 받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 뒷일은 자기가 편지를 보내서 처리하겠다고 했으나 막상 그가 돌아와 보니 전혀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았다. 필립은 짜증이 치밀었다. 그렇게 바빴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아. 하지만 그렇게 이것저것 다 생각할 수는 없어요. 깜빡 잊어버렸다고 해서 그리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필립은 어쨌든 바다에 가고 싶어 견딜 수 없었으므로 이제 새삼스럽게 하숙집 여주인과 연락하는 것을 기다리고 싶지는 않았다. 그럼 이렇게 하면 어때요? 짐은 정거장에 맡겨두기로 하고 직접 그 집에 가서 방이 있는가 물어보도록 하죠. 방이 정해지면 짐꾼을 시켜서 가져오게 하면 되니까. 좋을 대로 하세요. 대답이 몹시 퉁명스러웠다. 아무튼 그녀는 무슨 말을 듣는 것이 싫은 것이다. 그녀는 토라져서 입을 다물고는 필립이 부지런히 떠날 채비를 하는 동안에도 그저 물끄러미 바라다 볼 뿐이었다. 조그만 아파트는 8월에 찌는 듯한 더위로 숨이 막힐 듯 했고 바깥에서는 고약한 냄새를 머금은 무더위가 사정없이 밀려 올라왔다. 빨간 수성 페인트를 칠한 벽에 둘러싸인 조그만 방에 누워있노라면 그의 마음은 줄곧 신선한 대기와 앞가슴에 부딪히는 바닷물의 물방울이 견딜 수 없이 그리웠다. 이제는 하룻밤이라도 더 런던에 있다가는 정신이 돌아버릴 것 같았다. 밀드레드도 피스 나온 사람들이 혼잡을 이루는 브라이튼 거리를 보자 겨우 기분이 좋아져서 두 사람은 밝은 마음으로 캠프타운으로 마차를 몰았다. 필립은 아이의 볼을 어루만지면서 말했다. 2, 3일만 지나보라고. 이 낯빛부터가 달라질 테니까. 그들은 하숙집에 도착해서 마차를 돌려보냈다. 단정하지 못한 한이가 나오기에 필립이 방이 있느냐고 묻자 물어보고 오겠다고 대답하고는 그대로 여주인을 부르러 갔다. 이었고 튼튼하게 생긴 과연 직업이 몸에 밴 몸짓의 중년 여인이 내려와서 오랜 장사를 하는 동안 얻어진 장기로 두 사람을 훑어보고 난 뒤에 어떤 방이 필요하냐고 물었다. 1인실 둘,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어린이용 침대가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요. 미안하지만 그런 방은 없습니다. 그다란 2인실이 하나 있기는 하지만요. 그리고 어린아이 침대도 넣어드릴 수는 있어요. 그건 좀 곤란한데, 필립이 대답했다. 다음 주엔 방이 하나 더 나겠습니다만 지금 브라이튼은 초만원이어서 원하시는 대로 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군요. 2, 3일이면 어떻게든 참을 수 있지 않겠어요, 필립? 하지만 역시 1인실이 좋겠는데 그러면 딴 데라도 혹시 하숙할 만한 곳을 가르쳐 주실 수 없을까요? 그야 가르쳐 드릴 수 있지만 역시 저희 집과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아무튼 장소만이라도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쳐 준 집은 바로 이웃이었다. 두 사람은 그쪽으로 걷기 시작했다. 아직 지팡이에 의지해야 했고 몸도 매우 쇠약했지만 걸음만은 잘 걸었다. 어린아이는 밀드레드가 안고 있었다. 그런데 한참을 말없이 걷다가 문득 쳐다보니 그녀가 울고 있지 않은가. 난처하다고 생각했지만 일부러 모르는 척했다. 그러자 그녀 편에서 먼저 말을 걸어왔다. 손수건 좀 빌려주세요. 아기를 안고 있어서 제 것은 꺼낼 수가 없어요. 그녀가 얼굴은 외면한 채 흐느끼면서 잦아드는 것 같은 쉰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손수건을 주고 잠자코 있었다. 여전히 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그녀는 눈물을 닦고서 물었다. 제가 그렇게도 싫은 여자인가요? 길거리에서 그런 싸움은 하는 게 아니에요. 그토록 끈질기게 1인실 하는 게 얼마나 이상한 줄 알아요? 남들이 우리를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사정을 알게 되면 분명히 단정한데 놀랄 거예요. 그녀는 힐끔 곁눈질을 하고서 얼른 다그쳤다. 설마 우리가 부부는 아니라고 하실 작정은 아니겠죠? 그런 말은 안 해요. 그러면 어째서 부부 같은 얼굴로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글쎄, 그건 좀 설명할 수가 없군요. 당신에게 창피 줄 생각은 없지만 그건 아무래도 좀 무리예요. 그야 어리석고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인 줄은 알아요. 뭐랄까, 나 스스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강한 기분 같은 나는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했기 때문에 더욱 거기서 그는 잠깐 말을 끊었으나 곧이었다. 요컨대 이런 문제를 설명하는 것은 무리예요. 저를 끔찍이도 사랑해 주셨군요. 그녀는 고함치듯 말했다. 일러준 하숙의 여주인은 교활해 보이는 눈매에 몹시 말이 많고 무척이나 소란스러운 노처녀였다. 2인실이면 매주 25실링이고 아이용 침대는 5실링으로 빌려줄 수 있지만 1인실을 따로 쓴다면 매주 1파운드를 더 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변명이라도 하는 듯한 투로 말했다. 그만큼 더 받는 것은 말이죠. 여차하면 1인실이라도 침대를 하나 더 넣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로 파산할 리는 없고 밀드레드 어떻게 할까요? 전 괜찮아요. 어떻든 상관없어요, 전. 그녀가 토라져서 아무렇게나 내던지는 대답을 필립은 웃어넘겼다. 그리고 짐을 여주인에게 부탁해서 가져다 달라고 한 뒤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아서 쉬었다. 다리가 조금 아팠던 필립은 의자에 다리를 뻗을 수 있는 것이 고마웠다. 이렇게 쉬기만 하면 한 방에 함께 있어도 괜찮겠죠? 밀드레드는 적잖이 싸움조였다. 싸움은 그만두죠. 그는 점잖게 말했다. 전 또 당신이 한 주일에 1파운드씩이나 낭비할 만큼 부자인 줄은 몰랐군요. 자, 그렇게 화내지 마요. 함께 지내려면 이렇게라도 하는 수밖에 도리가 없잖아요. 저를 경멸하는군요. 그렇죠? 천만에 누가 경멸한댔나? 하지만 너무 부자연스럽지 않아요? 그럴까? 하지만 당신은 나를 그다지 사랑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요? 도대체 저를 누구라고 생각하시죠? 그렇지만 당신은 그다지 연애 같은 것을 할 만한 여자가 아니잖아요. 어쩐지 그런 여자가 아닌 것 같은데. 사람을 제법 바보 취급하시는군요. 그녀가 툭 내던지듯이 말했다. 아, 나 같으면 그런 일 가지고 이렇게 시끄럽게 굴진 않을 거예요. 하숙에는 손님이 12명 정도 있었다. 기다랗고 어두운 방에 있는 긴 식탁에서 모두 함께 식사했고 맨 윗자리에는 이 집 여주인이 앉아서 고기 같은 것을 썰어주었다. 식사는 형편없었다. 주인은 프랑스 요리라고 하지만 빈약한 재료에 소스를 슬쩍 얼버무린 것에 불과했다. 즉 가자미를 넙치로 속이고 뉴질랜드산 양고기를 어린 양고기로 속인 것이다. 부엌은 좁고 게다가 불편해서 요리는 이것도 저것도 모두 되다 만 것들 뿐이었다. 손님들 또한 중년이 다 돼버린 노처녀를 데리고 있는 노파라든가 멋없이 거드름 피우는 투로 말하는 이상한 성품의 늙은 독신자라든가 출가한 딸 이야기나 식민지에서 제법 잘 지낸다는 아들 이야기만 줄곧 하는 얼굴빛이 좋지 않은 중년의 회사원 부부라든가 요컨대 묘하게 젠체하는 따분한 사람들 뿐이었다. 식사 때에는 고렐리 양의 최근작이 곧잘 이야기거리로 되었다. 또 알마타메나마보다는 레이튼 경이 좋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레이튼 경보다는 알마타데마가 낫다는 사람도 있었다. 밀드레는 과연 얼마 안 가서 필립과 무척 낭만적인 결혼을 했다는 이야기를 여자들에게 떠들어댔다. 그리고 필립은 아직 학생의 몸일 때 결혼했으므로 그 지방의 명문인 자기 집안으로부터 겨우 1실링의 돈을 받고 의절당해버렸다는 것으로 자신이 흥미의 대상이 되었음을 알았다. 또한 밀드레드의 아버지 역시 대본시 지방의 대주주였는데 그녀가 필립하고 결혼했다고 해서 딸을 상대해주지 않는다고 했다. 그래서 이런 하숙에 와서 아이 보는 사람도 없이 지내지만 그래도 방을 2개 쓰는 것은 두 사람 다 편안하게 살던 버릇 때문에 도무지 참을 수 없다는 이유일 뿐이라고 해두었다. 물론 그들뿐만 아니라 다른 손님들에게도 저마다 이곳에 온 이유는 충분했다. 늙은 독신자는 휴가 때면 대개 메트로폴로 가는데 그런 고급 호텔에서는 도무지 유쾌한 말동무를 구하기 힘들어 이곳으로 향했다는 것이다. 또 중년 딸을 데리고 온 노부인은 마침 런던에 있는 아름다운 저택이 수리 중이라 구애니야 올해는 휴가를 간단히 보내자꾸나 하고 딸을 타일러서 여기로 왔다는 것이고 물론 이런 곳은 난생 처음이라는 말이었다. 그래서 밀드레드는 이런 손님들이 모두 훌륭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다. 아무튼 거친 서민층의 사람은 무척 싫고 역시 신사는 어디로 보나 신사다워야 한다는 것이 그녀의 주장이었다. 진정한 신사숙녀라면 말이에요. 역시 신사숙녀다워야 하지 않겠어요? 지금 이 한마디는 필립으로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다. 그러나 그것을 몇 번이나 저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듣고
더욱이 그 표현이 모두에게서 진정으로 공감을 얻는 듯한 기미를 보자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뿐인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필립과 밀드레드가 온종일 함께 지내기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런던에서는 우선 낮에는 얼굴을 볼 겨를이 없었다. 돌아오면 집안일이나 아이나 이웃들의 소문 같은 것들을 화제 삼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기도 했지만 그 뒤로는 공부 시간이 되기 일쑤였다. 그런데 지금은 아침부터 밤까지 내내 얼굴을 맞대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아침을 먹으면 바닷가로 나갔다. 오전 중에는 수영이나 산책으로 쉽게 보내고 밤에는 아이를 재워놓고 부두에 나가 시간을 보냈다. 이것이 또한 좋았다. 음악도 들을 수 있고 끊임없이 흘러가는 인파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저들은 모두 어떤 인간일까 하며 저마다 나름대로의 이야기를 떠올리노라면 무척 즐거웠다. 밀드레드가 말을 걸어와도 자신의 생각을 흩뜨리지 않고 다만 가볍게 입으로만 받아넘기는 버릇도 어느 틈엔가 몸에 익히고 있었다. 그렇기는 해도 오후에는 시간이 길어서 지루하고 실증이 났다. 그때는 둘이서 바닷가에 앉아 이야기했다. 밀드레드는 브라이턴에서 머무는 동안 되도록 많은 소득을 얻어야 한다면서 필립이 책이라도 펼칠라 치면 반드시 여러 이야기를 끄집어내어 마음대로 책도 읽지 못하게 했다. 게다가 필립이 자기 말을 듣지 않는 사실을 알게 되면 또 잔소리를 늘어놓았다. 이런 쓸데없는 책은 집어치우는 게 어때요? 늘 그렇게 책만 보면 몸에 해롭단 말이에요. 머리도 무엇도 모두 멍텅구리가 될 거예요. 그래요. 틀림없이 그럴 거라고요. 귀찮군 그래.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에 대한 신뢰예요. 필립은 그녀가 매우 귀찮은 이야기 상대라는 것을 알았다. 자기가 하는 말에도 집중할 수 없는 여자였다. 그래서 이를테면 벼랑간 개가 눈앞을 지나가거나 누가 큰 소리로 외치며 지나가기만 해도 반드시 한마디 했다. 그러고 나면 다음 순간에는 무슨 말을 짓거렸는지 잊어버리고 마는 것이다. 사람의 이름 같은 것은 지독히도 못 외웠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얼른 생각나지 않으면 몹시 초조해서 이야기하는 도중이라도 멋대로 멈추고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분해하는 것이었다. 그래도 끝내 체념할 수밖에 없을 때도 있었는데 뒤늦게 생각해내면 이번에는 또 필립이 무슨 말을 하는 중일지라도 아랑곳하지 않고 태연히 말을 가로막았다. 아, 생각났어요. 클린스예요. 언제고 생각날 줄은 알았지만 클린스. 그래요. 바로 생각나지 않던 그 이름 말이에요. 아무튼 그의 말 따위는 전혀 듣지 않는 것이 분명했다. 필립은 견딜 수 없었다. 그러면서도 그가 침묵을 지키며 무뚝뚝하다고 또 한바탕 잔소리를 늘어놓았다. 밀드레드의 두뇌 조직이란 원래가 추상적인 일이라면 5분도 생각할 수 없는 머리였다. 그래서 필립이 대충 추려서 말하는 버릇을 발휘하기 시작하면 대부분의 노골적으로 실증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었다. 그녀는 곧잘 꿈을 꾸는데 놀랍게도 그 꿈만은 실로 자세하게 기억했다가 날마다 장황하게 늘어놓았다. 어느 날 아침 도프 아델리에게서 긴 편지가 왔다. 그에 따르면 집안 사람들이 모두 멋진 휴가를 즐기는 것 같았는데 그런 데서도 거의 독특하고 건강한 양식이 엿보였다. 지금 온 가족이 함께 아델리 부인의 친정에서 가까운 켄트의 한 호흡 농장에 와 있으며 거기서 3주일 동안 호흡 농장에 와 있으며 거기서 3주일 동안 호흡 따기를 하며 지낸다는 것이다. 이것이 지난 10년 동안 해마다 빠짐없이 실천해 왔다는 그 가족의 비서법이었다. 덕분에 일광욕을 충분히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돈도 벌 수 있어 아델리 부인이 무척 좋아하며 대지와 새롭게 만날 수 있다는 일거양득의 즐거운 소득이 있었다. 아델리가 특히 강조하는 것은 마지막 혜택이었다. 한동안 전원 생활을 하면 그들은 그만큼 새로운 힘을 얻는다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마법 의식과 같았다. 그런 방법으로 그들은 청춘과 체력과 정신의 상쾌함을 새롭게 할 수 있다고 했다. 필립은 전에도 아델리가 그 일에 대해서 그야말로 엉뚱한 꿈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 아델리가 부디 한번 놀러오라는 것이었다. 그는 요즘 셰익스피어와 뮤지컬 그라시스에 대해서 새로 생각한 것이 있으니 그것을 들려주고 싶고 아이들도 모두 필립 아저씨를 무척 보고 싶어 한다고 했다. 필립은 오후에 밀드레드와 함께 바닷가에 앉아있을 때 그 편지를 꺼내 다시 한번 읽어보았다. 그는 먼저 아델리 부인에 대한 많은 것들을 생각했다. 아이들의 명랑한 어머니,
언제나 상냥하고 참으로 기분 좋게 말아주는 그녀. 그리고 다음은 셀리였다.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침착하며 어딘지 대하기 어려운 묘하게 어머니 같은 데가 있다. 길게 따은 금발에 넓고 큰 이마를 드러낸 긴 머리, 그리고 끝으로 모두 유쾌하고 숨김없고 건강하고 귀여운 아이들을 생각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에게 마음이 끌리는 것을 느꼈다. 그들에게는 필립이 일찍이 다른 어떤 사람에게서도 볼 수 없었던 아름다움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그 착한 마음씨였다. 그들의 착함이 너무도 아름다워 이토록 마음이 끌리는 것이리라. 이론적으로는 그는 착함 따위는 믿지 않았다. 가령 도덕이라는 것이 단순히 형편 좋은 편의 전유물에 지나지 않는다면 선이나 악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는 논리에 어긋나는 일은 싫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것은 이른바 아이 같은 소박한 착함, 매우 자연스럽고 조금도 꾸밈이 없는 착함이었다. 그는 그것을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그는 깊은 사색에 잠긴 채 천천히 그 편지를 찢어버렸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밀드레드를 두고 갈 수야 없었다. 그렇다고 함께 갈 마음은 도저히 생기지 않았다. 구름 한 점 없는 무더운 날씨였다. 하는 수 없이 그들은 그늘에서 더위를 피했다. 아기는 바닷가 조약돌을 쥐고 정신없이 놀다가 이따금 필립에게로 기어와서는 그 돌 하나를 그에게 쥐어주었다가 다시 받아들고 소중한 것처럼 밑에 내려놓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아이만 이해할 수 있는 아주 복잡하고 신비로운 놀이였다. 밀드레드는 잠자코 있었다. 그녀는 목을 뒤로 젖히고 입을 조금 벌린 채 두 다리를 쭉 뻗고 있었다. 패티코트 밑으로 구두가 볼썽사납게 튀어나와 있었다. 지금까지 가장 멍하게 바라만 보고 있던 그는 이제야 비로소 그녀를 일종의 특별한 기분으로 가만히 살펴보았다. 그러고 보면 지난날 마치 미친 사람처럼 이 여자를 사랑했었는데 어째서 이렇게도 흥이 깨져버린 것일까? 그 변화를 생각하면 그는 무언가 무거운 고통에 사로잡혔다. 그가 전에 겪었던 모든 고통이 모조리 헛일이었던 것 같은 마음까지 들었다. 그녀의 손이 닿기만 해도 황홀한 몰아감에 도취했고 나아가서는 그녀의 영혼 속까지 비집고 들어가서 그 모든 사상, 모든 감정을 함께하고 싶다고 소원했던 일마저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흐르던 때는 그녀의 침묵이 두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증명하는 것처럼 생각되어 무척 애태우며 고민했었다.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떨어지게 하는 듯한 그 넘기 어려운 장벽에 대하여 그는 얼마나 힘겹게 맞서 싸웠던가. 일찍이 그녀를 그토록 사랑했으면서도 지금은 조금도 연정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무언가 사뭇 비극적인 일 같았다. 때로는 그녀가 밉살스럽기까지 했다. 조금도 배우려 들지 않는 여자. 인생의 모든 경험도 그녀에게는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는 것이다. 조금도 변함없이 버릇없는 여자였다. 이곳 하숙집에서도 시커멓게 되어 일하는 가정부를 대하는 그녀의 건방진 말시등은 듣기만 해도 화가 치밀었다. 그러는 동안에 그는 장래 계획에 대해서도 생각하기 시작했다. 4학년 끝에는 3파학 시험을 치르고 다시 1년만 더 하면 개업의사 자격도 얻게 될 터였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서든 에스파냐에 가리라. 단지 사진을 통해서만 아는 바로 그 그림의 진품을 보고 싶었다. 그는 아무래도 엘 그레코라는 화가가 자기에 대해 어떤 중대한 비밀을 쥐고 있는 것 같았다. 톨레도에 가기만 하면 틀림없이 그 비밀을 알게 될 것이라고 그는 떠올렸다. 애당초 호사 같은 것을 누릴 작정은 아니었으니 100파운드쯤만으로도 에스파냐에서 반년은 지낼 수 있겠지. 그리고 만약 마칼리스트가 또 한 번 돈벌이를 시켜준다면 그만한 돈은 쉽게 생길 것이다. 그 아름다운 옛 도읍의 여러 풍경들과 황토의 카스틸리아 대평원을 생각하면 그의 마음은 달아올랐다. 틀림없이 현재 그가 아는 것보다도 훨씬 풍부한 인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에스파냐에서라면 좀 더 충실한 생활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형편에 따라서는 그러한 옛 도읍 가운데 어떤 곳에서 개업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여행 중이거나 잠시 머물고 있는 외국인들이 어디에나 꽤 있을 테니 그렇게 되면 생활비쯤이야 무난히 벌 수 있겠지. 그러나 이런 계획은 아직 나중의 일이었고 그러려면 우선 한두 군데 병원 근무를 마쳐야 했다. 그것이 경험이 되어 뒷날 일자리를 얻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가 가장 소망하는 것은 잠시 들르는 항구에서 천천히 그 지방을 구경할 수 있는 커다란 부전기 화물선의 선의로 배를 타는 일이었다. 그는 동양에 가보고 싶었다.
그의 공상은 방콕이나 상하이, 나아가서는 일본의 여러 항구의 풍경으로 꽉 차 있었다. 바닷가의 야자나무며 뜨겁고 높은 하늘이며 검은 살갗의 원주민들, 그리고 파고다의 영상들을 혼자 마음속에 그리고 있었다. 그의 코가 동양의 향기에 취하고 그의 가슴은 세계의 아름다움과 세계의 진귀함을 상상하고 심한 동경으로 마구 뛰었다. 밀드레드가 잠에서 깼다. 어머, 깜빡 잠이 들었나 보군요. 어쩜 이 장난꾸러기 공주님은 어쩔 수가 없구나. 뭘 하고 놀았어? 어제 깨끗하게 세탁한 때때 옷이 이렇게 못 쓰게 됐잖아. 이것 좀 보세요, 필립. 95장. 런던으로 돌아오자 필립은 외과 병동에 배속되어서 수술 조수로 실습을 시작했다. 그의 흥미는 외과보다는 내과 쪽에 있었다. 내과가 보다 더 경험적인 학문이만큼 그의 상상을 자극시킬 범위가 넓었기 때문이다. 외과 작업은 내과보다 다소 어려웠다. 매일 아침 9시에서 10시까지 강의가 있고 그것이 끝나면 곧장 병동으로 갔다. 상처의 붕대를 끌어내고 실을 뽑고 또 새 붕대를 감아주는 것이다. 붕대 감는 솜씨라면 제법 자신에 있어서 곧잘 간호사들에게 자랑하며 우쭐하곤 했다. 매주 며칠인가는 정해놓고 오후에 수술이 있었다. 그는 새하얀 가운을 입고 계단 교실 밑바닥에 서서 집도의가 요구하는 수술 도구를 잽싸게 집어주기도 하고 또 수술하는 것이 잘 보이도록 끊임없이 해면으로 피를 닦기도 했다. 간혹 진귀한 수술이 있을 때만은 교실 안이 학생들로 꽉 차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대개 대여섯 명 정도밖에는 출석하지 않기 때문에 수술은 기분 좋게 진행되었고 그도 즐거웠다. 그때만 해도 맹장염이 세상 사람들의 주목을 꽤 끌었던 시절인 만큼 이 병으로 수술실로 운반되어 오는 환자가 꽤 있었다. 필립이 조수로 근무하던 외과 의사는 어떻게 하면 좀 더 빠르게, 좀 더 조그맣게 자르고 맹장을 끊어내는가 하는 솜씨를 어떤 동료와 크게 겨루고 있었다. 그러는 중에 필립은 이번에는 응급처치부로 옮겨졌다. 조수들은 교대로 근무했는데 근무하는 동안은 사흘 동안 계속 병원에 묵으면서 식사도 모두 함께 대기실에서 했다. 그 대기실은 응급 환자 수용실에 가까운 지하실에 있었으며 침대가 하나뿐이었고 그마저도 낮에는 벽장에 집어넣어 두었다. 당번 조수는 밤이고 낮이고 언제 어느 때 실려올지 모르는 환자를 대비해서 언제라도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해야 했다. 밤중에도 대개 한두 시간마다 정확히 머리맡의 벨이 따르릉 따르릉 울렸다. 그러면 본능적으로 튀어 일어나야만 하는 것이다. 특히 토요일 밤, 그것도 술집이 닫힐 무렵이 가장 바빴다. 곤드레만드레 술 취한 남자가 경찰관에게 이끌려 들어온다. 그러면 먼저 위 세척을 해야 했다. 여자 주정꾼은 한층 더 다루기가 나빴다. 취한 데다가 남편에게 두들겨 맞았다며 머리에 상처를 입거나 코피를 흘리면서 찾아오곤 했다. 이젠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남편을 고소하겠다고 화를 내는 여자가 있는가 하면 또 매우 부끄럽게 생각해서 대수롭지 않은 상처일 뿐이며 자신의 잘못이었다고 우겨대는 여자도 있었다. 조수의 손으로 댈 수 있는 데까지는 치료하지만 만약 처치가 어려운 중환자일 경우에는 숙직하는 전문 외과 의사를 불렀다. 그러나 이런 때만은 매우 신중해야 했다. 외과 의사는 대수롭지 않은 일로 5층씩이나 계단을 올라오는 것을 결코 달가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환자라고 하더라도 겨우 손가락 하나가 잘린 사람부터 목을 짠 사람까지 실로 다채로웠다. 기계에 팔목이 말려 들어갔다는 소년, 마차에 치였다는 사나이, 놀다가 팔다리가 부러진 아이, 때로는 자살 미수자까지 경찰관에게 실려왔다. 필립은 한번 한쪽 귀에서 다른 쪽 귀까지가 예리한 칼로 크게 찢어진 사나이가 무시무시하게 충혈된 눈으로 운반되어 온 것을 본 적이 있었다. 그는 거리 몇 주일 동안 경찰의 감시를 받으면서 혼자 병실에 있었는데 죽지 못한 것이 불만이어서 기분 나빠하며 말도 하지 않을 뿐더러 퇴원을 하기만 하면 곧바로 다시 자살하겠다고 공언하는 것이었다. 병동은 언제나 만원이었다. 경찰이 환자를 실어 올 때마다 외과 의사는 일종의 딜레마에 직면했다. 만약 환자가 경찰서에서 이곳으로 실려와서 죽었다고 하면 반드시 불미스러운 기사가 신문에 실리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과연 환자가 사실상 빈사 상태였는지 아니면 단순한 주증병이었는지를 쉽게 말할 수 없을 때가 가끔 있었다. 필립은 완전히 지쳐버릴 때까지는 잠자리에 들지 않았다. 잠이 들었다가 1시간도 못 되어 다시 일어나기란 매우 괴로웠기 때문이다. 일하는 사이사이에는 그대로 응급실에 남아서 야근하는 간호사와 잡담을 했다. 그 간호사는 머리가 하얗게 센 남자 같은 여자로 응급부에서만 벌써 20년 동안이나 일해왔다. 제대로 독립해서 살림을 꾸려나가는 데다가 별로 귀찮게 할 동생도 없어서 일만이 취미라고 했다. 동작은 좀 둔했지만 기술이 워낙 놀라워서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라도 절대로 실수하는 법이 없었다. 아직 서툴거나 무서워서 벌벌 떠는 조수들은 믿음직스러운 그녀가 있어 마음이 든든했다. 지금까지 그녀는 이미 조수라면 몇천 명은 알 터인데도 그녀에게는 모조리 햇빛에 가려진 그림자와 마찬가지였던 모양이었다. 누구나가 한결같이 그녀에게는 브라운씨였다. 항의하고 진짜 이름을 말해보았자 그녀는 고개만 약간 끄덕여 보일 뿐 여전히 그 뒤에도 브라운씨로 부르는 것이었다. 말털 덮개로 싼 긴 의자 2개만 달랑 있는 텅 빈 대기소에서 번쩍이는 가스등의 불빛을 받아가며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재미있었다. 그녀에게 운반되어 오는 환자 따위는 이미 인간이 아니었다. 그들은 다만 술에 잔뜩 취했거나 팔이 부러졌거나 목뼈가 어긋난 물건에 지나지 않았다. 이 세상의 모든 악도, 불행도, 참혹함도 그녀에게는 단지 당연한 일일 따름이었다. 인간의 행위에는 칭찬할 일도 꾸짖을 일도 없다는 것이 그녀의 생각이었다. 있는 그대로를 그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태도였다. 그녀는 하나의 음침하고 우울한 우스갯말도 했다. 그래 기억하지. 한 번은 템스강에 몸을 던졌다는 사람이 왔었지. 어떻게 구조대에서 우리 병원에 실려왔었는데 그것이 글쎄 열흘쯤 지나니까 그때 마신 템즈 강물에 오염되어 티푸스가 걸려버렸더군. 그래서 죽었나요? 물론 깨끗이 죽어버렸지. 난 지금도 잘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은 역시 자살이라고 해야 할까? 아무튼 자살이란 모두 재미있는 것들이지. 또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 실직한 데다 마누라까지 죽어서 있는 옷가지를 잡혀 권총을 쐈다더군. 그런데 그것이 엄청난 실수를 저질러서 말이지. 한쪽 눈만 빠지고는 그만 깨끗이 나와버렸다니까. 그런데 그 뒤가 좋아. 얼굴 한쪽이 날아가 버리고 눈도 한쪽 없어졌지만 그래도 이 세상이 그다지 나쁘지는 않다는 것을 깨달은 모양이지. 그 뒤부터는 매우 행복하게 살고 있다나? 언제나 내가 깨달은 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인간은 결코 연애 따위로 자살하지는 않는다는 거야. 그런 일은 전부 소설가라는 족속들이 마음대로 꾸며대는 상상일 뿐이라니까. 자살하는 것은 결국 돈이 없기 때문일걸? 안 그럴까? 역시 사랑보다는 돈이 더 중요한 게 아니겠어요? 필립이 슬쩍 자기 의견을 말했다. 그 무렵 사실 필립도 돈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건 두 사람이건 생활비는 엇비슷할 거라고 스스로 가끔 말했지만 어쨌든 그 말이 그 짓에 가까움을 그도 가까스로 알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생활비가 드디어 거의 두통거리가 되기 시작됐다. 밀드레드는 결코 좋은 살림꾼이 아니었다. 마치 날마다 식당에서 밥을 사먹는 만큼이나 돈이 들었다. 아이에게는 옷을 사줘야 했고 밀드레드에게는 신발과 우산, 그 밖에 그 여자의 말에 따르면 꼭 필요하다는 여러 하찮은 물건들을 참으로 많이 사줘야 했다. 브라이턴에서 돌아온 뒤 그녀는 일자리를 찾을 작정이라고 해서나 별로 이렇다 할 노력을 하지 않았다. 게다가 감기가 들어서 2주일쯤은 그냥 누워있었다. 나은 다음에도 한두 군데 사람 구하는 광고를 보고 지원했지만 결과는 시원치 않았다. 너무 늦게 가서 자리를 다른 사람이 차지해 버렸다거나 그 일이 자신의 건강 상태로는 도저히 해낼 수 없는 무거운 노동이라고 핑계를 댔다. 한 번은 일하러 나오라는 곳이 있었으나 이것은 또 급료가 일주일에 겨우 14실링밖에 안 된다니 사람을 우습게 본다고 하면서 그녀 쪽에서 가지 않았다. 남이 추어올리는 비행기를 타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너무 발밑만 내려다 보는 것도 어리석어요. 너무 싸게 굴면 오히려 바보 취급받는다니까요. 그녀는 말했다.
14실링이면 그다지 나쁘지도 않군요. 빌립은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빌립으로서는 그것이라도 있으면 생활비에 꽤 도움이 될 텐데 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도 밀드레드는 면접 때 입고 갈 깨끗한 옷이 없어 될 것도 안 된다고 할 정도였다. 그래서 필립은 하는 수 없이 새 옷을 한 벌 사주었다. 그래서 또 몇 군데 찾아다닌 모양이었지만 이제는 필립도 그녀에게 진심으로 취직할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일하기가 싫은 것이다. 결국 필립이 할 수 있는 돈벌이라고는 정권 매매밖에 없었다. 그는 지난 여름과 같은 행운을 다시 한번 얻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지만 트란스발과의 전쟁이 일어난 남아프리카의 시장 상황은 이미 불 꺼진 뒤와 같았다. 마칼리스트가 말하길 한 달만 지나면 레즈버드 블러 장군이 프리토리아에 입성할 테고 그렇게 되면 경기가 다시 좋아질 거라고 했다. 그저 참을성 있게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오히려 그들이 바란 것은 영국군 형세가 불리해져 주가가 떨어지는 것이었고 그러면 바로 그때 사들인다는 계획이었다. 그 뒤부터 필립은 그가 즐겨 있는 신문의 시장 소식란을 눈을 크게 뜨고 읽기 시작했다. 초조하면 초조할수록 마음이 조급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밀드레드에게 심한 말을 몇 번인가 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성격이 상냥하지도 않거니와 참을성도 없는 그녀는 대번에 화가 치밀어 달려드는 형편이어서 끝내 싸움이 벌어졌다. 싸우고 나서 필립은 늘 자기 말이 너무 심했다며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지만 밀드레드는 용서란 걸 전혀 몰랐다. 그래서 한 이틀 동안은 부어있곤 했다. 그러고 보면 그녀가 하는 모든 것이 필립의 마음에 거슬렸다. 음식을 먹는 태도에서부터 벗은 옷을 여기저기 방안 가득 흩뜨려 놓는 것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랬다. 머릿속이 전쟁에 관한 일로 가득한 필립은 아침 저녁으로 정신없이 신문을 읽는데 그녀는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벌써 그 무렵에는 같은 동네에 사는 두 서너 사람과 친하게 지냈는데 그 가운데 하나인 부목사가 신방을 한번 가면 어떻겠느냐고 했다. 그러자 그녀는 대뜸 결혼 반지를 끼고서 버젓이 캐리 부인 행세를 했다. 필립이 쓰는 방벽에는 그가 파리에서 그린 그림이 두세 폭 걸려 있었다. 모두 누드로 두 폭은 여자이고 한 폭은 미켈 아주리아가 주먹을 불끈 쥐고 두 다리를 꽉 버티고 서 있는 그런 그림이었다. 어쨌든 필립의 작품으로서는 가장 잘된 것이었고 그 행복했던 시절의 추억이라는 의미도 있어서 걸어놓았는데 아무래도 그 그림들이 밀드레드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이다. 이봐요 필립, 저 그림 좀 떼버렸으면 좋겠네요. 마침내 그녀가 말을 끄집어냈다. 어제 오후에는 13번지에 사는 포만 부인이 오셨는데 저 눈돌 곳을 몰라서 혼났어요. 그분이 어이없는 얼굴을 하고 가만히 보고 있지 않겠어요? 뭐가 어떻다는 거죠 저 그림이? 볼꼴 사납잖아요 저런 그림. 나체화를 걸어두자니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쳐요. 정말이에요. 게다가 아이에게도 안 좋아요. 이 애도 점점 이제 여러 가지를 알게 되는걸요. 어째서 당신은 그렇게 저속하기만 할까? 저속하다고요? 정숙한 거죠. 전 이제껏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내왔지만 아침부터 밤까지 저런 벌거벗은 그림만 보고 있는 걸 좋아한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밀드레드, 당신이란 여자는 유머를 전혀 모르는군요. 필립은 쌀쌀하게 말했다. 글쎄요. 이 문제와 유머가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나는 모르지만 아무튼 제 손으로 치워버리겠어요. 저 그림에 대한 저의 감상이 듣고 싶다면 말이죠. 전 아주 싫어요. 소름 끼쳐요. 당신의 감상 따위는 아무 상관없지만 다만 그림에 손을 댄다면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어요. 밀드레드는 그에게 화가 나면 의뢰 아이에게 화풀이 했다. 필립은 아이가 무척 좋았고 또 아이도 그를 무척 따랐다. 아이는 아침마다 그의 방으로 기어들어와 그의 잠자리 속을 파고들었고 그때마다 필립은 더없이 기분이 좋았다. 아이는 벌써 2살이 되어가고 곧잘 걷기도 했다. 그런데 밀드레드는 화가 나면 이 아이가 필립의 방에 들어가는 것을 막았고 그러면 아이는 크게 울음을 터뜨렸다. 더욱이 필립이 아이에게 심하게 군다고 나무라면 그녀는 지지 않고 대꾸하는 것이었다. 버릇들면 못 써요. 그래도 필립이 무우라고 몇 마디 더 하면 화내며 말했다. 내 자식을 내가 어떻게 하건 당신이 무슨 상관이에요?
당신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 마치 이 아이 아버지 같군요. 전 이래봬도 이의 엄마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애한테 좋은 건지 잘 알고 있어요. 안 그래요? 그녀의 우둔함에는 그도 그만 지쳐버렸다. 그러나 요즘에는 오히려 그녀에 대해 될 대로 되라 하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화를 내는 일은 별로 없었다. 동거 생활도 그럭저럭 익숙해져 갔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다. 그리고 크리스마스와 함께 필립은 이틀간의 휴가를 얻었다. 필립은 조그마한 크리스마스 트리를 사다가 방을 장식하고 크리스마스 당일에는 밀드레드와 어린아이에게 각각 조그마한 선물도 했다. 두 사람이 먹자고 큰 칠면조를 살 수는 없어서 대신 밀드레드가 연계를 굽고 근처의 식료품 가게에서 크리스마스 푸딩을 사다가 먹기도 했다. 포도주도 큰맘 먹고 한 병 샀다. 식사를 끝내자 필립은 벽난로가의 큰 팔걸이 의자에 앉아서 파이프 담배를 피웠다. 마실 줄 모르는 술을 마신 탓인지 언제나 골머리를 앓던 돈 걱정도 잠깐 잊어버리고 있었다. 그는 행복하고 아주 기분이 좋았다. 이윽고 밀드레드가 들어와서 아이가 그에게 잠들기 전 굿나잇 키스를 조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벙글벙글 웃으면서 밀드레드의 침실로 들어갔다. 아이에게 키스해주고 가스등을 끄고 아이가 깨어나 울 때를 대비해서 문을 빠끔히 열어놓은 채 다시 거실로 돌아왔다. 당신은 어디에 앉지? 그가 밀드레드에게 물었다. 당신은 의자에 앉는 게 좋겠어요. 저 마루에 앉고요. 필립의 의자에 앉자 그녀는 난로 앞에 앉아서 필립의 무릎에 기대었다. 그러고 보면 북수홀 브리치 거리에 있던 그녀의 하숙에서 단둘이 앉아있던 때와 똑같은 자세였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두 사람의 위치가 반대로 바뀐 것뿐이다. 그러니까 그때는 필립이 마룻바닥에 앉아서 그녀의 무릎에 머리를 기댔던 것이다. 아, 그 무릎에는 얼마나 열렬히 그녀를 사랑했던가. 그런 생각이 들자 그는 여태껏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살뜰한 마음이 다시 솟아나는 것 같았다. 그는 아직도 그녀 아이의 부드럽고 조그만 팔이 자기의 목덜미를 감고 있는 것 같았다. 어때, 기분 좋아요? 그가 물었다. 그녀는 얼굴을 들어 헐깃 그를 올려다보고 가볍게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둘 다 말없이 꿈꾸는 것처럼 벽난로의 불꽃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윽고 그녀가 돌아앉으면서 그를 이상스럽다는 듯이 가만히 바라보았다. 제가 이리로 옮겨온 뒤로 당신은 한 번도 내게 키스해주지 않으셨죠? 느닷없이 그녀가 말했다. 해주기를 바라요? 그는 빙긋이 살짝 웃었다. 하지만 나를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겠죠. 그렇죠? 아니, 퍽 좋아하는걸요? 하지만 아이가 더 좋으시죠? 필립은 대답하지 않았다. 밀드레드는 필립의 손에 자기의 뺨을 살며시 갖다 댔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시선을 아래로 떨어뜨린 채 말했다. 그럼 이제 나에게 화나 있지 않나요? 도대체 무엇에 대해 화내죠? 아, 지금처럼 당신이 좋은 적은 없었어요. 나도 갖가지 고생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밀드레드가 절기 읽는 대중소설에 나오는 그런 구절이 지금 이렇게 인용되는 듯해 그는 스스로 저도 모르게 으스스했다. 그리고 다음 순간에는 도대체 지금 한 것과 같은 말이 그녀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고 오히려 이상스럽게 여겨졌다. 아마도 그녀는 패밀리 헤럴드에나 나오는 그러한 호들갑스러운 말 말고는 자기의 진정한 감정을 나타내는 방법은 모르는 것일 게다. 어쨌든 아주 이상해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살다니. 필립은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또다시 침묵이 계속되었다. 이윽고 오랜 침묵 같은 것은 없었다는 듯 필립이 입을 열었다. 화내지 말아요. 이럴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생각나지만 나는 곧잘 이랬다 저랬다 하는 당신을 나쁜 여자다, 지독한 여자다 생각했던 일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와 돌이켜보면 내가 바보였죠. 당신은 조금도 나를 사랑하지 않았던 거니까. 그런 걸 나무란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짓이죠. 나는 또 내 힘으로 당신이 나를 사랑하게 만들 수 있다고 장담했었는데 그런 것은 애초부터 무리였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어요. 당신의 어디가 좋아서 모두 당신을 사랑하게 될까요?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요컨대 문제는 바로 그것이란 말이죠. 그것이 없으면 친절이라든가 기분이 좋다든가 그런 것을 아무리 보여주었댔자 아무 소용없어요. 하지만 나 말이죠.
당신이 그때 나를 진정으로 사랑했다면 지금도 틀림없이 사랑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진정한 사랑이야말로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라고 믿었죠. 당신을 잃게 된다면 차라리 죽어버리는 편이 낫다고까지 생각했었거든요. 그리고 곧잘 이런 상상도 했어요. 당신이 빨리 할머니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무도 당신 따위는 거들떠보는 사람이 없을 때 그때야말로 당신을 모조리 독차지해 버려야겠다고 하고 그럴 때를 무척 소망했었죠. 밀드레드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윽고 일어나 그만 자러 가겠다고 했다. 그리고 꺼져버릴 듯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 필립, 크리스마스잖아요. 굿나잇 키스 안 해주시겠어요? 필립은 소리내어 웃었다. 그리고 약간 얼굴을 붉히면서 키스했다. 그녀는 침실로 갔다. 필립은 책을 읽기 시작했다.